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G5 강국 도약의 꿈을 키우고 있는 서울경제신문의 고강본 선임 기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 아까 그 구한말에 또 비유까지 또 하셨잖아요. 대통령실 여야 산학연정에 정말 환골탈태, 패러다임 전환, 이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총장님이 지금 태제대 설립위원장이시니까 지금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대학을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나 또 외교부의 이런 규제에 따르면 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뭐 태제대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현재 오프라인 대학하고 사이버 대학 같은 온라인 대학 두 형태밖에 없는데, 저희가 하는 대학은 하이브리드형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는 다 받지만은 2년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완벽하게 기숙사에서 한국에 대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사실 그레이 영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무잘라듯이 잘라놓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비자를 내줄 수가 없다,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외국 학생들을 국내에 데리고 와갖고 레지던셜 칼리지로 하면서 기숙사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고요. 또 전 세계의 최고의 교수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강의를 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국에 없는 사람한테 월급을 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교육에 대해서는 경제 특구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전 세계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풀어져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매기 역할을 하겠다, 우리 태제대학이,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우리 대학이 교육 혁신, 인재 양성, 국가 R&D의 주요 축으로서 그 R&D 대혁신,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연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산학 협력, 창업, 또 기술 사업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제대학 같은 것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 총장님이 고려대 총장 하실 때도 많은 혁신을 하셨는데, 우리 대학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가야 될 이 방향과 과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서울대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학부하고 대학원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학원 전공 과목의 인트로덕션을 학부에서 가르치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지식 근력을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형 인간, 또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의 교양 교육이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되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주요 대학들은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지식 생산 주체로서의 조직으로서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중간하게 20세기형 학부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21세기형 지식 생산을 연구 시스템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구 잘하는 교수들은 거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학부 애들한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미래대학이라고 학부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교수들을 반대하고, 왜 그런 엘리트 학부를 만드느냐 그래서 뭐 총장실 점거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손을 들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태제대학 같은 곳에서 이런 거를 해갖고 정말 새로운 21세기형 대학의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미래대학 실험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오늘날 이런 태제대학을 만드는 거 아마 필요 없을 정도가 됐을 텐데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국은 실리콘밸리, 보스턴밸리,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또 저 스웨덴의 사이언스 파크, 뭐 프랑스의 니스 사이언스 파크 뭐 등등 해서 대학이
국가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대학 내와 외에서 그런 IT나 바이오밸리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혁신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은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시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 대표를 한 6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사이언스 파크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인데,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를 구축할 때에는 아예 스톡홀름 왕립 공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메인 캠퍼스를. 거기다가 큰 쇼핑몰도 만들어주고 그 기차가 직접 갈 수 있게 하고 주말이면 거기가 아주 엄청난 그 장소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때 1960년대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학 근처에 산업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중대 장후한 산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같은 거라든가 IT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벼운 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근처에는 공장 하나, 기업 하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LG나 뭐 삼성이나 양재 정도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다가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홍릉밸리를 만들면서 지금 홍릉이 특구로 해서 5천억 정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한 13,000평의 삼각주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60년대 70년대 영화 찍을 세트장 정도로 그대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50층, 60층 정도의 사실은 그 판교밸리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이언스 파크가 있어갖고 대학하고 연결이 돼서 IT하고 바이오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연세대학 주변, 신촌 주변도 전부 다 뭐 음식점, 술집, 애들 노는 데만 있지 그 근처에 그러한 산업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하고 대학이 기술 생산을 해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미래를, 경쟁력을 가지고서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인데, 그런 근처에 이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의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학 근처에 한 10,000평 정도를, 바로 옆에는 30층짜리 아파트들만 질비합니다.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정말 10대 기업들의 리서치 파크를 바로 옆에다가, 신림동에는 고시촌만 있는데 신림동 바로 옆에다가 한 10,000평, 20,000평이라도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주고 대학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수도권 정비법으로 계속 안 된다 그러고 밀어내고 하면 2,500만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우리는 싱가포르하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하니까 이런 경쟁력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난해 보면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고 선도국이냐, 여기에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동안 경제 성장에서 이 대학의 역할, 인재 배출과 R&D 혁신 측면에서 역할은 컸는데, 이제는 그런 베스트 팔로워, 빠른 추격자에서 정말 퍼스트 무버, 선도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정말 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대학을 살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BK 사업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한 3천억? 그죠? 30조 정부 R&D에서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좀 과감하게 한 1조 정도로 늘리고, 교수님들도 논문을 위한 논문, 특허를 위한 특허, 이런 좀 구습에서는 좀 확 절연하는 이런 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학에서 국가 R&D 시스템의 산학년 주요 축을 차지하는데 그럼 어떻게 R&D 혁신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의 예산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예산 중에서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구제역 때문에 뭐 살아있는 돼지들을 막 다 파묻고 해갖고 거진 3조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축산대학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얼마나 합니까? 또는 그때 이제 뭐 조류 독감 때문에 인간하고 동물의 공통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랬더니 농수산식품부에서 6천억의 R&D 예산을 30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이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예산을 봤더니 벽시 개량에도 30억을 쓰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일몰 할 때는 일몰을 하고 새로운 거 할 때는 새로운 걸 해야지 이렇게 관료적으로 R&D 예산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든다면은 30조 예산을 R&D를 쓰는데 기초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거의 안 씁니다. 스카이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10개 대학의 자연대, 순수한 물리, 수학, 화학 뭐 이런 생물을 하는 그 자연대 학생들의 숫자를 10개 대학을 합쳐봐도 한 3천 명이 안 됩니다. 한 학년에 고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200명 몇십 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최고로 모든 이공계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데가 사이버 국방학과인데 거긴 특수하게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4년 내내 장학금에다가 한 학생당 50만 원씩의 생활비를 주는 육사 같은 데인데 그 소위 해커들, IT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의대 다음으로 제일 높은 데입니다. 전국에서 공대 중에 제일 높은 데인데 그 정도 예산이면 애들이 오거든요. 자연과학에 한 2,000명, 3,000명 되는 애들한테 4년 동안 전액장학금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줘서 미래 인재를 풀을 만들어 주게 되면 1,000억도 1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사립대학에서는 과학고등학교만도 못한 실험 장비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등록금 갖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에코시스템의 불균형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데 미래 애들을 위해서 1,000명씩 기초과학을 하는 애들을 키워난다? 이거는 굉장한 허준이 같은 이제 교수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건데 국가는 자꾸만 기업에다가 돈을 줘서 자꾸만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말고 에코시스템을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7년 동안 운영위원도 했습니다만 빅해서 3천억밖에 안 듭니다. 문과, 이과 다 합쳐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의 주요한 학과들에 대해서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도 아마 뭐 1조도 안 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국가 경쟁력인데 그런 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이 출연연이니 뭐 여러 군데에다가 몇 조씩 나눠주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에코시스템이 한번 바뀌어져야 되고 대학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중견기업들도 이제는 대학 안에다가 연구소를 차려놓게 되면 대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 싼 가격으로 연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에코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이제 연구재단에서만 연구비를 가지고서 국가 연구를 하니까 이 연구비를 받으면은 교수들은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다 규제가 있어서 학생들 다 나눠주고 장비 사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논문 쓰는 걸로 끝납니다. 논문 쓰면은 공개된 지식으로 해외에서 다 볼 수 있는 논문만 되지 우리나라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로 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연구비는 줄이더라도 산학협력이 될 수 있는 연구의 에코시스템을 빨리 마련해 줘야지 소부장 쪽에서 엄청난 라이징 스타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말씀 들으시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아니겠어요? 이게 서울경제신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말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런 기업가 정신 이걸 키우자. 이거는 뭐 정치권부터 뭐 정부, 여야, 그다음에 우리 산학년, 정부까지 이렇게 또 여기 오늘 금융계에서도 많이 오시고 다방면에서 많이 오셨는데 전 분야에서 이렇게 하자 거의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G5 강국으로 가보자. 아까 그 전쟁이 안 나려면은 우리가 10개 정도 정말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국가적으로 좀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는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뭐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산업공상의 유교적인 체계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정말 고민하면서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럼 기업이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상이 약간 인트리스트 다 만들어진 거를 소위 고리 뜯듯이 약간 사기꾼 같은 개념이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공하고 상이 합쳐져 갖고 기업이 된 거거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먹여 살리는 세금을 거의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가까운 세금을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젊은 CEO 중에 한 친구가 한번 EU 대사관제에서 만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매출이 국내 매출은 7%밖에 안 되고 전 세계 매출이 93%인데 왜 삼성에 대한 발목 잡기가 이렇게 국내에서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고 우리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뛰어서 그런 건데 기업이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는 약간 아주 좀 큰 얘기입니다만 프랑스 혁명 때 세금만 뺏기던 국민들이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고 둘 하겠다는 시민의 개념을 끌고 와갖고 요즘 이제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 얘기를 하는데 21세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아까 ESG도 얘기하고 다 그러지만은 그거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옛날 백성이 아니라 시민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 혁명도 가장 중요한 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인데 대표 없으면 텍스 못 낸다라고 해서 완전히 독립 정신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는 기업도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싱크탱크도 만들고 발언도 하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봤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가적인 어젠다, 세계적인 어젠다를 스페이스X도 하고 하이퍼루프도 하고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바꿔야 되지 이제 언제까지 정부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나만 그냥 올해의 프로핏 아니면 기업 가치 높이는 거 이것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21세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한테서 세금을 뺐다가 산업화가 되고 나서 기업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너도 사람처럼 해갖고 법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줘갖고 세금을 걷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법인이 됐으면 이제는 시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여를 하는 만큼 목소리도 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도 백성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21세기의 문명사적인 대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기업이 정부 이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경제 안보와 과학 기술이 이렇게 한 몸으로 엮여 돌아가는 정말 기술 패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게 반도체나 OLED 정도? 또 기타 쪽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보면은 AI다, 바이오다, 빅데이터다, 모빌리티다, 양자 기술이다, 로봇이다, 우주 항공이다 이런 분야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뒤처지는 형국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 이런 리더십 정말 확립하고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예를 들면 한국판 천인 계획, 한국판 만인 계획 식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국가적인 어떤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인재 유치 관리 전략은 어떻게 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기이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에미상도 받고 코리안 컬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한국계 과학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1960년대에 우리가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한테 받은 것이 뭐냐면 지금도 키스트 안에 가면은 존슨 강당이 있는데 키스트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서울대 교수보다 제가 최영섭 장관님하고 오랫동안 친분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3배 월급을 줬고요. 한국에 안 돌아오니까 서울대 교수의 3배. 미국식 아파트 지어줬고요. 애들이 거기 남아있으면 미국에서 전액 교육비 다 지원해줬고 미국에서 하는 똑같은 건강보험을 다 제공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라고 해서 그분들을 데려와서 기초 연구를 하게 시킨 것이 아니라 산업화 연구로 트랜스퍼하는 연구들을 시키는 게 기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우리가 전략이 있나? 싱가포르는 A스타라고 하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15년 전서부터 정부가 3조를 투자를 해서 50개의 프로젝트 팀들을 만들어 갖고 해외 과학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고 45명은 전부 다 해외 과학자들이 와서 해서 지금은 존슨앤존슨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 가 있고요. 거기가 평균 28%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폭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일상 기술을 가지고서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팔고, 그러니까 히트앤런 전략으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디자인을 한 사람이 대우에서 옮겨간 그 매니징 디렉터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력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엄청나게 사회가 바뀌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가 일본하고나 중국하고의 관계보다 훨씬 더 나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 사망금 같은 데를 어떻게 쓸까? 옛날에는 뭐 논농사 안 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를 한중일 특구로 만들어 갖고 일본 돈도 쓰고 중국 돈도 쓰고 거기에 완전히 최고 형태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서 다 와서 투자하라라고 뭐 심천 같이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북한이 말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 대담한 전략 제시하지 말고 과학기술에 대한 대담한 전략, 인재 육성에 대한 대담한 전략.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피오트라고 이스라엘에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군대를 가서 특수훈련도 받지만 3년 만에 히브리 대학에 학위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친구들이 모든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센서 시스템 이런 것을 군대에서 못하는 것을 학위 받고 나서 7년 동안을 더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개발하게 수학, 물리, 영재들을 데리고서 군대 대신에 그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치고 나서 전부 다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지금 테슬라니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든 최고의 기술들을 얘네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방위망을 위한 레이더 시스템이나 센서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전략이 이제 우리도 마련을 해야 되고, 서울경제가 이런 데에 좀 앞장서 갖고 에코시스템 만드는데 앞장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굉장히 좀 인사이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예. 뭐 시간만 되면은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좀 제한적이니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제시해준 여러 화두들, 우리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부에 계신 분들은 보면은 늘 국회 불려다니고 늘 행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할 또 나라의 전략을 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보면은. 근데 중국에 보면은 상무위원들 시진핑을 비롯해서 7명은 매달 그 각 분야의 글로벌 석학들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전략을 짜고 그러는데, 좀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 그다음에 여당, 야당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염재우 총장님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